피자 2판에 1조 원을 쓴 남자가 있습니다. 미친 소리 같죠? 그런데 실화입니다. 2010년 한 프로그래머가 배가 고파서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2판을 샀거든요. 당시엔 40달러어치였는데 지금 그 비트코인 가치가 1조 원을 넘깁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식사였고 동시에 세상을 바꾼 첫 번째 거래였죠. 은행도 정부도 없이 그냥 코드 몇 줄로 만든 돈이 진짜 피자와 교환된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은 이 미친 돈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2008년이었습니다. 그해 9월 미국 4위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하루아침에 무너졌거든요. 158년 역사의 거대 금융기관이 파산하자 전세계 경제가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고 퇴직연금이 증발했으며 평생 모은 저축이 휴지 조각이 됐죠. 그런데 정작 이 사태를 일으킨 월가의 은행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가 7천억 달러를 투입해서 그들을 살려줬습니다. 국민 세금으로요. 망하게 놔두기엔 너무 크다는 게 이유였죠. 은행은 도박을 하고 국민은 그 빚을 갚는 구조였던 겁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죠. 그런데 시위만으로는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여전히 돈을 굴렸고 정부는 여전히 마음대로 돈을 찍어냈거든요. 바로 그때 2008년 10월 31일 할로윈 밤에 누군가가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의 익명인물이었는데 9페이지짜리 논문 하나를 인터넷에 올린 거죠. 제목은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충격적일 만큼 단순했어요. 은행 없이 돈을 주고받자는 거였거든요. 사토시의 설계는 이랬습니다. 모든 거래 기록을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하는 거죠. 누군가 거래를 조작하려면 이 모든 컴퓨터를 동시에 해킹해야 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을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전 세계가 공유하는 지울 수 없는 장부인 셈이에요. 은행은 우리 거래를 기록하면서 수수료를 떼고 우리 돈으로 투자를 하다가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중간 관리자가 없으니 그런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신뢰를 사람이 아니라 수학에 맡긴 거죠. 2009년 2월 3일 드디어 첫 번째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토시가 직접 채굴한 이 블록을 창세기 블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사토시가 특별한 메시지를 숨겨뒀거든요. 당시 영국 타임스 신문 헤드라인이었는데 재무장관이 은행들을 두 번째로 구제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이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분노에서 태어난 반란이었던 거예요. 처음 1년 동안 비트코인은 그냥 괴짜 프로그래머들의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뭔가를 살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러다 2010년 5월 22일 앞서 말한 피자 거래가 일어난 겁니다. 라스질로 헨예츠라는 개발자가 비트코인 포럼에 글을 올렸어요. 피자 2판 사줄 사람 있으면 하나만 비트코인 주겠다고요. 누군가가 응했고 파파존스 피자 2판이 배달됐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으로 실물을 구매한 인류 최초의 거래였죠. 그래서 매년 5월 22일을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지금 그 하나만 비트코인은 1조 원이 넘으니까 역사상 가장 비싼 피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채굴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금을 캐려면 땅을 파야 하잖아요. 비트코인도 비슷한데 대신 삽이 아니라 컴퓨터를 씁니다. 전 세계 채굴자들이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경쟁하는데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힌 사람이 새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구조예요. 이 과정에서 거래 기록도 검증되고 블록체인에 추가되니까 채굴자들은 사실상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 요원 역할을 하는 셈이죠. 문제는 이 수학 문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일반 노트북으로도 채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축구장만한 데이터 센터에서 수천 대의 전용 컴퓨터를 돌려야 겨우 경쟁이 되거든요. 비트코인의 또 다른 특징은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2100만 개가 최대치예요. 정부는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잖아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미국은 역사상 존재한 모든 달러의 40%를 새로 찍어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돈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아무도 추가로 발행할 수 없어요. 심지어 만든 사람인 사토시조차 불가능합니다. 코드로 박혀있는 규칙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금도 지구에 묻혀있는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희소성을 가진 자산인 거죠. 4년마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2009년엔 블록 하나당 50비트인을 받았는데 2012년엔 25개, 2016년엔 12.5개, 2020년엔 6.25개, 그리고 2024년엔 3.125개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으로 쪼개지다 보면 2140년쯤 마지막 비트코인이 채굴되고 그 이후로는 새 비트코인이 나오지 않아요.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역사적으로 반감기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금과 비교되는 이유는 또 있어요. 둘 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서는 자국 화폐보다 금을 믿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를 넘는데 국민들이 월급을 받자마자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달러 바꾸고 싶어도 정부가 규제하거든요. 나이지리아에서는 해외 송금 수수료가 10%에서 20%나 되는데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1%도 안 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도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으로 기부금이 쏟아졌고요. 은행 계좌가 동결돼도 비트코인 지갑은 막을 수 없으니까요. 엘살바도르라는 작은 중미 국가는 아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해버렸습니다. 2021년 9월의 일인데 세계 최초였죠.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화산 에너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화산 옆에 채굴 시설을 지었어요. 비트코인 시티라는 도시 건설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물론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은 미쳤다고 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엘살바도르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었는데 비트코인 앱 하나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해외에서 일하는 가족이 송금할 때 수수료도 확 줄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 회사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유량이 20만 개가 넘어요. 조 단위의 가치죠. 테슬라로 2021년에 15억 달러어치를 샀다가 일부를 팔았고요. 2024년에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는데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상품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일반인도 증권 계좌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거든요. 출시 첫 달에만 수십억 달러가 몰렸습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큽니다.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을 쥐약이라고 불렀어요. 그의 오랜 파트너 찰리 멍건은 비트코인을 발명한 사람을 경멸한다고까지 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거든요. 주식은 회사가 돈을 벌면 배당을 주고 부동산은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냥 있는 거예요. 가치가 오르기를 바라면서 들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도 2017년에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했었는데 웃긴 건 몇 년 뒤 JP모건이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동성도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 10%, 20% 오르내리는 게 흔해요. 2021년에 6만 달러를 넘었다가 2022년에 1만 5천 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노후 자금을 비트코인에 넣었다가 반 토막이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 재산을 넣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하라는 거죠. 실제로 비트코인 초창기에 투자했다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수천억 원어치를 영영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2011년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가 초기에 채굴한 비트코인이 100만 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가치로 수십조 원인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추측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정보기관이 정체를 알고 있다는 루머도 있고요. 확실한 건 사토시가 돌아와서 자기 비트코인을 팔아도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규칙을 바꾸려면 전 세계 채굴자와 개발자 대다수가 동의해야 하거든요. 창조자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시스템? 그게 탈중앙화의 핵심이에요.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깨뜨릴 거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비트코인의 암호를 풀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아직 수십 년은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게다가 비트코인 개발자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양자 저항 암호로 업그레이드하는 연구가 이미 진행 중이거든요.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대비책이 준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하면 어떡하냐는 질문도 많죠. 중국은 실제로 2021년에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중국에 있던 채굴자들이 미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으로 이동했을 뿐이에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멀쩡히 돌아갔고요. 인도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세금을 매기는 쪽으로 선회했어요. 미국은 규제 방향을 두고 아직도 싸우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특정 국가에 속한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진 네트워크라서 한 나라가 막아도 다른 나라에서 계속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더 빠르고 좋은 암호화폐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밀리지 않겠냐는 의문도 있어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훨씬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고 솔라나는 거래 속도가 비트코인보다 수천 배 빠르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경쟁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일부러 느리고 일부러 단순하게 설계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안전하거든요. 기능이 많으면 해킹 포인트도 많아지잖아요. 비트코인은 금처럼 그냥 가치를 저장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인터넷, 비트코인은 금에 비유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사용자 수는 3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넷 초창기만 해도 이메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지금은 이메일 없이 살기 어렵죠. 비트코인도 그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처음엔 괴짜들의 장난감, 다음엔 투기꾼들의 놀이터, 그 다음엔 진지한 투자 자산, 그리고 어쩌면 미래에는 일상적인 화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반대로 거품이 꺼지고 사라질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예요.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해킹 시도, 정부 규제, 시장 폭락, 경쟁 암호화폐 등장, 온갖 위기를 겪었는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네트워크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은행은 주말에 문을 닫고 주식시장은 밤에 쉬지만 비트코인은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거든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살아남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피자 두 판으로 시작된 이 실험이 어디까지 갈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분노한 누군가가 던진 질문, 은행 없이도 돈이 가능할까라는 그 질문에 비트코인은 16년 동안 가능하다고 대답해왔다는 겁니다. 그 대답이 앞으로도 유효할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죠.